어제 우리 이든밸리에 새로 입사하신 분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홍천 시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오신 김순임, 맞죠? 김순임 우리 지사님이십니다. 뜨거운 박수로 좀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새벽에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드릴까 생각하다가 항상 저는 말씀에 선택할 때요, 이곳에 계신 분들의 필요가 무엇인가, 그 필요에 따라 말씀을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제 오신 우리 김수님 집사님과 상담을 하면서 이분에게 필요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이곳에 계신 모든 분에게 딱 적용되는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1년 반 전인가 그때 대상포진이 왔습니다. 대상포진은 사람이 면역력이 떨어지고 또 과로하고 이럴 때 일어나는 일이죠. 굉장히 통증이 심한 것이죠. 그리고 하면 대상포진이 걸리면요 계속 재발합니다. 그래서 이 뿌리가 깊은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대상포진이 걸리면 제일 먼저 어떻게 선택하죠? 병원 가잖아요. 그리고 병원 가면 의사가 처방하죠. 처방하면 의사 처방은 다 뭐예요? 약물이죠. 약물을 먹으면 증상이 좀 완화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그것이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처럼 우리 집사님도 일반적인 사람처럼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처방했는데 그 약을 열심히 먹었습니다. 열심히 먹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불면증이 생겼는데요, 집사님 말씀으로는 한밤도 자지 못하는 밤새도록 꿀딱 새우는 불면증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굉장히 견디기 힘듭니다. 사람이 밤에 잠을 잘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면요 나중에는 정신까지도 이상해집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약이 뭐냐면 스테로이드제를 의사가 처방했고 항우울제를 처방한 거예요. 근데 스테로이드는요 이 위장, 장에 굉장한 이 나쁜 약입니다. 굉장히 손상을 많이 줘요. 그리고 또 장이 소화가 안 돼가지고 속이 항상 음식을 먹으면 불불 끓어. 그리고는 나중에는요 이 여기들을 보니까 숨이 가빠지고 몸에 경련이 일어나는 그 정도까지 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머리는 막 뭘 누르는 것처럼 굉장히 무겁고 나중에 귀까지 먹먹해지는. 이걸 몇 년 동안 고생했냐면 1년 반 동안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도저히 없어가지고 이 시골분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도저히 방법이 없어 오직 이제는 마지막 기대를 걸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2주 프로그램은 해야 그래도 최소한 치러야 되니까 최소한입니다. 이제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약을 먹습니다. 너무나 쉽게 두려움 없이 용감하게 약을 먹어요. 그러나 약은요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독입니다. 물론 약이 증상을 완화시켜주죠. 그러나 이 약은 우리 몸에서 우리 몸이 처리해야 될 도구로 인식합니다. 물론 그 약효의 효과로 열이 떨어지고 기침이 멎을 수도 있고, 그런데 반드시 약에는요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약에 의존하면 병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또 다른 병으로 진전된다는 것입니다. 대상포진을 낫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대상포진은요 제일 좋은 방법이 메밀가루입니다. 메밀가루를요 그것도 밤꿀이죠.
밤꿀에 개가지고 바르면요 그만큼 지켜야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꿀을 바른 다음에 이 메밀가루를 이제 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지로 덮죠. 가지로 딱 덮어가지고. 이 방법이 재발이 없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약보다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현대의학과 우리 이든밸리에 사는 천년치유의 방법의 차이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의학은요 한마디로 딱 정의를 내리면 정상치료입니다. 천년치료는요 원인치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병원 가면 의사가 하는 것은 정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 정상에 맞는 약물을 투여하는 것이 의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치료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약을 먹으면 병이 낫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약이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약이 그 증상을 완화시키는 동안에 우리 몸에는 이 면역력이 있고 다시금 정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강력한 이 힘이 있어요. 우리 몸에 있는 치유력으로 우리 몸을 치유했는데 사람들은 약이 치료한 걸로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쉽게 표현하면 약 주고 수술하고 그럼 암이 걸렸다 해봅시다. 암.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딱 세 가지입니다. 그것은 수술, 다음에 항암, 주사로 주든지 약으로 먹든지 간에, 다음에 방사선. 이게 다 뭐예요? 정상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암이 있다, 수술은 잘라내는 거죠. 딱 도려내고. 항암은 암이 있어? 그리고 잘라낸다 하더라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요 잘라내서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암이 어떤 부위에 자리 찾아가지고 막 3cm다 이렇게 하면요 요 부위에만 암이 있겠습니까? 이미 암의 인자는요 온몸에 다 퍼져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설명해 드릴게요. 요즘은 암을 진단하는 방법이요 방사선, 페트 이런 것은요 굉장히 이 방사선 조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요 이런 검사 자체가 우리 몸에요 이 면역력을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유해하지 않게 암을 검사하는가? 그래서 스마트 암 검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혈액을 뽑으면 혈액을 분석해서 혈액에서 5대 암을 발견하는 거예요. 대장암, 유방암, 간암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혈액 검사로 암을 진단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분이 만약에 이제 폐암이다 합시다. 폐암이면 우리 생각에는 암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폐에 있죠. 근데 지금 피는 어디서 뽑아요? 피는 어디서 뽑습니까? 팔에서 뽑잖아요. 그러면 암이 폐에만 있어야 된다면 팔에서 뽑는 피에는 암이 안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여러분 팔에서 뽑는 피, 팔이 아니라 어디에서 피를 뽑더라도 이 인자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암이 걸렸다면 온몸에 암 인자가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한 부분 도려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이 반드시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너무 커가지고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능력으로는 너무 과중하다 라고 할 때는요 그 큰 부위를 도려내면 우리 몸을 치료하기에 부담이 덜 느껴지죠. 그래서 수술은 때로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때로 도움이 됩니다. 되고 다음에 수술 이후에 하는 항암이나 방사선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항암은 요즘 뭐 1차, 2차, 3차, 4차까지 지금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면 뭐 표적 항암제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 암에만 가지고 탁 죽인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음에 요즘은 또 면역 항암제가 있어요. 면역. 이것도요 10%에서 20%밖에 효과가 없고 그 비용에다가 이것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최선의 방법이 아닙니다. 모든 항암제는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것은 뭐냐? 방사선은 가장 나쁜 것입니다. 방사선을 조사해서 이제 방사선은 뭐냐면 암을 태워 죽이는 것이거든요. 이러면 암만 태워 주는 게 아니라 이 부위의 조직이 다 죽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뜨리는 것이 방사선 치료입니다. 자, 그런데 의사들은 그래서 실제로요 제가 일본 의사가 쓴 걸 읽어보니까 일본 의사들은 암 전문 의사들은요 고백한 게 있습니다. 내일은 이제 다른 걸 하고 일요일 날 제가 하겠습니다. 암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암 치료로 암을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한다. 암 치료는 효과 없다. 또 어떤 분은 일본에 있는 암 전문 의사는 자기나 자기 가족이 암이 걸리면 절대로 이 새 치료 하나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 의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의사는 왜 이렇게 할 수 없는가? 그 이유는요 의사가 의과대학에서 배운 암을 치료하는 방법은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환자가 오면 이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해야 돼. 한 가지나 두 가지를 해야 돼. 그렇습니다. 자, 다음에 천연치료 원리는 무엇인가 하면 원인 치료입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이런 속담이 있죠. 예, 반드시 연기가 되면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병이 났다? 그러면 그 병의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연치료는 그 원인이 뭔지를 추적해서 원인에서부터 제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굴뚝에서 연기 난다. 이 원인은 반드시 원인이 있죠. 왜 연기 납니까? 아궁에서 불을 때니까요. 그러면 이 연기 안 나려고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걸 막으면 됩니까? 막으면 안 됩니다. 불을 꺼버려야죠. 그 천연치료는 바로 이 원인을 추적해서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천연치료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병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병은 무엇이냐? 단순합니다. 우리 몸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모든 것은 다 질병입니다. 우리 몸의 신체든지 아니면 우리 몸 속에 있는 오장육부 가운데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간이 기능을 못하면 간병이고 위가 소화를 못 시키면 위장병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질병이란 뭐냐? 우리 신체의 어떤 부위든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건 다 질병이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그러면 왜 우리 신체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우리 몸이 간이든 피부든 뭐 어디든지 다 전부 세포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기가 재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세포가 손상됐다는 의미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인을 추적해 나가면 이게 원인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세포가 왜 손상됐냐 말이에요. 세포가 손상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외상도 있고 있지만 뭐 외상 빼버리면 독, 두 번째는 결핍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풀을 한번 생각해봐요. 풀에 제초제 딱 쳐버리면 딱 죽어버리죠. 똑같습니다. 우리 몸에 독이 들어오면 우리 몸의 세포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결핍. 우리 화분이 있는데 물을 안 줬다. 바짝 말라 죽죠.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영양이나 산소가 결핍되면 질병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영양의 결핍이든 산소 결핍이든 딱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65% 산소가 결핍되면 그 세포는 반드시 암이 된다는 것입니다. 암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은요 산소 결핍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항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세포는 손상이다. 자, 그러면 세포 손상이다. 자, 그러면은 어떨 때 세포가 손상되고 결국에는 그 결과로 질병이 걸리느냐, 세 가지 있죠. 첫 번째,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예를 들면 공기가 많은 지역에 있다. 공기가 뭐예요? 독이죠. 끊임없이 독을 마시니까 세포가 손상되는 거죠. 다음에 등등. 자, 두 번째, 생활 습관의 문제. 예를 들면 생활 습관이 부절제한 삶을 산다, 흡연을 한다, 아니면 음주를 한다, 전부 다 여기에 포함되죠. 또는 기름진 식사를 한다든가, 늦게 잠을 잔다거나, 수면이 부족한다거나, 운동을 하지 않는다거나, 이것이 다 생활 습관에 의해서 세포가 손상되죠. 세 번째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제가 이번에 오시는 분들 이제 상담을 쭉 해보니까요, 10명이면 이제 밖에는 멀쩡하게 보이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멀쩡하게 보이시는데, 그리고 뭐 신체도 건강하고, 근데 가만히 상담을 해보니까 안 아픈 사람이 아무도 없어. 우리 이 집 신랑 젊고 아주 진짜 좋지요. 근데 알고 보니까 2명이 있어요. 2명인데요, 이 병원 저 병원 다 돌아다녔는데 결국에는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냥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고 지내라는 것입니다.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삐 나는데 계속 매미 소리가 계속 나.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의사는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그거를 그냥 앞으로 그냥 계속 그렇게 그냥 살아라는 겁니다. 근데 물어봤죠. 병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원인이 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누구한테 잘 알까요? 자기가 제일 잘 알죠. 그래서 항상 저는 원인을 본인에게 묻습니다. 당신 이 이명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스트레스. 또 지난번에 어제 가셨죠? 죄송합니다. 더워가지고. 세종시에서 오신 그분은요, 헬스를 해가지고 몸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세종 그 교회 수석장로를 하시는데 믿음도 좋으시고, 보니까 아주 그 모든 혈압 다 정상이야. 저는 건강한 줄 알았거든요. 병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분은 또 어떤 병이냐? 위가 얇아져가지고 장생 무슨 그거 장생피화상? 그 질병인 거라.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당신 이 질병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두 번 생각하지도 않고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스트레스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음의 요인은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10명 가운데 9명은 다 스트레스. 네. 우리 재현 씨가 이번에 추석 때 가족들이 얼마나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갔다 왔단 말이에요. 스트레스 받은 것 같아요. 지금 식사로도 못 나와. 그래서 앞으로요, 여기 계신 분 며칠 금지입니다. 며칠 갔다 오면 안 돼. 스트레스 받아. 자, 그래서 원인을 하나씩 제거해주면 되죠. 공기가 많은 지역, 그러면 이사를 가. 여러분 운동을 안 했다, 안 해서 병이 났다, 이럴 때면 열심히 운동하면 되고,
식생활에 문제가 있다. 식생활을 바꾸면 되고, 그죠? 다음에 마음의 문제.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원인을 해결하면, 이 마음의 문제를 제가 해결한 방법을 이야기하려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못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그 원인을 다 해결하면 병이 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 문제는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천연치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프면요, 내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찾고, 그리고 그 내 생활을 기억하고 개선하고, 그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더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병원에 가지고 약 먹는 것.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가장 효과가 빠르다. 왜냐하면 정상치료니까. 열나는 것, 해열제가 오면 거적치료 열이 딱 떨어집니다. 진통제 오면 딱 끊어지죠. 그러니까 약이 얼마나 좋습니까? 두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생활을 바꿀 필요가 없어. 나는 그냥 그대로 살면, 나는 내 사고 싶은 대로 살면 돼. 그죠? 그 사실은 천연치료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뭘 더 좋아해요? 약을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이 쉬운 방법을 택했더니 오히려 이 병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고 점점 깊어지고 나중에는 치료 불가한 상태로 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두 가지 문제입니다. 첫 번째, 건강의 원리를 알지 못해서 의사에 의존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 잘못이 아니죠. 어떤 의미에서는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네. 건강의 원리를 알지 못한 것도 무지도 죄니까. 그죠? 이분은 다른 것보다도 아프면 병원 간다는 그런 기본적인 상식으로 병원 가서 약을 먹다가 보니까 이렇게 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여기에 어떤 분이 오셨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작년 초에 오셨습니다. 이분은 건부도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병원도 직원만 의사 포함해가지고 2,000명인가 되는 큰 병원이에요. 대학병원입니다. 그곳에서 모든 행정을 총괄하는 행정총실장이야. 근데 이분이 20년 전인가 30년 전에 당뇨로 시작했습니다. 젊을 때부터 당뇨가 걸렸는데 그 원인을 알고 보니까 이분이 단 음식을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병원의 총책임자고 이제 지위가 높으니까 그 병원의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진찰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겠죠. 그래서 최고의 의사한테 진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약을 열심히 먹었습니다. 자, 퀴즈. 당뇨병은 당뇨약 먹으면 당뇨가 남는다. OX. 그렇죠. 근데 이분이요, 당뇨약을 계속 먹었더니 당뇨가 점점 심해지고요. 그뿐만 아니라 당뇨약의 부작용으로 심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또 순환기 내과 가고 심장 내과 가고 그때부터 여러 가지 신장도 망가지고 계속 망가지는 거라. 그래가지고 심장에 스텐트도 2번인가 3번 하고, 나중에 여기 와서 20년 30년 지나가서 어떻게 됐냐면 이제는 신장이 다 망가져가지고요, 신장이 15% 이하, 이분은 12%대 왔는데 15% 이하 되면 투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몸이 부었는데 어떻게 부었냐면 얼굴이 부었는데 눈이 안 뜨죠. 다리가 부었는데 이 그릇을 못 걸어. 너무 부어서 다리가 서로 부딪혀. 근데 왜 왔느냐? 투석을 딱 하면 가는 길이 딱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투석하기 싫어서 이제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이곳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곳에서요, 열흘 만에요 쫙 빠졌습니다. 완전히 혈당도 정상되고 열흘 만에 기적이 일어났죠. 다리도 부어. 사진을 여러 개 찍어놨어. 약은 이렇게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제가 가려 뽑은 기별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엘렌 G. 화이트이 계시를 통해서 본 것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계시 가운데 환자를, 내 경우의 환자를 보여줬고, 내 경우에 대하여 의사가 처방을 어떻게 했고, 그 처방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계시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계시를 보게 되면,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도 아니고 누가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별입니다. 자, 이 기별을 통해서 우리 앞으로 내 병을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여러분이 판단하고 선택해 보십시오. 자, 여기 보면 이제 내용이 뭐냐면, 의사들이 약물을 투여함으로 사람을 오히려 망가뜨린다는 내용입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의사들은 유독한 약물들을 투여함으로 신체적, 정신적 및 도덕적으로 인간의 타락을 크게 증가시켰다. 어디를 가든지 그대들은 불구자와 병든 자와 전능아들을 볼 수 있으며, 어떤 병의 치료제로서 의사의 손으로 투여한 유독성 약물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그렇게 된 경우가 허다하다. 보편적인 능력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저희 인체의 필요를 깨달아야 한다. 건강에 대한 철학은 우리 자녀들의 중요한 연구 과제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인체의 생리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지혜로운 남녀는 저들 자신의 몸을 지키는 의사들이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우리 신체 구조를 이해를 하고, 또 우리 자신이 우리 몸을 지키는 의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사람들은 변명할 여지가 없는 무지 속에 파묻혀 사는 것을 너무도 만족히 여기며, 이것은 뭐냐면 신체 소아생리학, 생리학이라든가 신체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무지한 것을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고 이런 뜻입니다. 저들 자신에게 문제에 대한, 저들 자신의 몸에 문제가 생겼다면 이것은 자신에게 어떤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하기 이전에 의사들에게 저희 몸을 맡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여러 가지 설명들이 계시를 통해서 나에게 밝혀주었는데, 첫 번째 계시는 한 아버지와 딸이 살고 있는 장면을 보았다. 첫 번째 계시입니다. 자, 이제 계시를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환자의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가려 뽑은 기별 2권 490. 이제 딸이 아프고 네 경우가 있습니다. 이 딸이 이제 아픈데 아버지와 딸 두 사람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요, 아내도 있었고 자녀가 3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와 아들과 딸이 3명이 죽었습니다. 질병으로. 자, 어떻게 죽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의사를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그 아버지는 의사에게 자기 아내와 아들과 큰딸이 병으로 죽은 사실을 말해 주었으며, 벌써 3명이 죽었죠, 그 가족에. 이제 유일하게 이 딸만 생존해 있는 자기 식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는 차례로 죽은 그 식구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자, 처음에는 제 아들이 열병으로 눕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아팠죠. 그래서 저는 의사를 불렀습니다. 그 의사는 고열을 건방시키는 약이라고 하면서 약을 먹였습니다. 그 약은 매우 강한 것이었으나 병에 대한 효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이 나니까 의사를 부르니까 의사가 열을 낮추는 약이라고 약을 먹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효과가 별로 없었어. 근데 이 약 덕분으로 열이 좀 내린 듯 하였는데 아들은 점점 더 위험한 증상을 나타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똑같은 약을 또 먹였어요. 그러니까 병은 전혀 차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의사는 더 강력한 약을 또 줬어요. 그랬더니 열은 전혀 없었다. 열은 다 내렸는데 문제는 애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리고
아들은 급진적으로 병세가 악화되어 죽고 말았다. 그러니까 이제는 엄마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 신경취약이 걸렸어. 그래서 엄마가 또 아프게 됐습니다. 자, 엄마가 이 슬픔 때문에 신경조직을 완전히 지치게 하였고 신경취약과 피로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두 번째 의사를 또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아내에게 신경취약이니까 다량의 아편을 먹여서 신경을 진정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필요한 휴식을 취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완전히 무감각한 상태로 마비되고는 깊은 짬에 빠졌고 죽은 송장 같은 마비 상태가 되어서 결국에는 그의 맥박과 심장이 격렬하게 뛰다가 딱 숨이 끊어지면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둘 죽었죠. 그랬더니 이제 또 세 번째, 또 큰딸이 또 병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얼마나 슬프겠어요. 슬픔과 근심과 간호한 일에 지친 나머지 모든 인내력을 상실하게 되고 기력을 찾지 못하여 병석에 쓰러지게 되었다. 이 큰딸이 이렇게 해서 병석에 쓰러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앞에 두 의사를 믿지 못해서 또 다른 의사를 불렀어. 이 의사는 소문을 들어보니까 성공적으로 병을 치료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멀리 있는 의사를 데리고 왔어. 자, 세 번째 의사는 자신만만하게 내가 당신의 딸의 병을 잘 알고 있다, 고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딸의 열을 내리기 위하여 독한 약을 처방했습니다. 근데 이 약을 먹고 났는데 열이 떨어졌는데, 열이 떨어지고 난 이후에 더욱 무서운 증상들이 일어났으며 병세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다른 징후를 보이니까 그 징후에 맞는 약을 또 처방했어요. 또 처방하니까 결국에는 이 딸아이가 이제 점점 더 나빠지니까 마지막에 의사가 하는 것이 최후의 수단으로 감홍이라는 염화 제1수원, 그 당시 이것이 이제 1900년도 초니까 의학이 떨어진 때죠. 그러니까 수원을 약으로 또 처방한 거예요. 처방하니까 경련을 일으키고는 결국에는 쭉 읽어보면 마침내 큰 고통 가운데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네 번째 의사, 자기 이제 마지막 막내 딸 이제 아픈데 의사를 불러왔을 때 의사가 어떻게 해서 앞에 있는 세 사람 죽었습니까 하니까 이야기를 쭉 다 한 거예요. 의사가 그 이야기를 쭉 듣더니만 이렇게 했습니다. 매우 슬픈 표정과 염려하는 태도로 아무 처방도 내리지 않고 다음 날에 내일 다시 또 오겠습니다 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계시는 다른 또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환자를 보여줬는데 나이가 30이 되는 여자입니다. 30세 여자. 이 여자는 자녀가 있는 결혼한 여자입니다. 이제 계시를 보니까 의사가 이 환자 여자 옆에 서서 그 신경조직에 혼란이 생겼으며 피가 더럽게 되어 매우 완만하게 순환하였고 있고 그의 위장은 너무 차고 비활동적인 상태에 있다고 의사가 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상태를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치료제를 주겠다고 말하면서 넉스보미크라는 약, 그러니까 동인도산 식물성인 키닌의 원료로서 마전자라고 쓰여진 약병에서 가루약을 꺼내가지고 그에게 먹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계시 가운데 이제 엘렌 G. 화이트이 이 환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자세히 봤습니다. 보니까 그 약의 효능이 매우 좋은 듯 보였다. 그 여자의 상태도 나아져 보였다. 그 여자는 생기를 되찾은 듯 하였으며 매우 명랑하고 활동적인 것처럼 보였다. 이때는 좋은 반응이 일어났죠. 다음에 세 번째 계시를 또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자, 세 번째 환자를 보여줬는데 이는 한 청년이 고열의 청년. 이게 보니까 그 의사는 자기 손에 카멜로, 곧 수원이라 쓴 약을 들고 환자가 누워있는 병상 옆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의사는 이 화학성 동물을 그 환자에게 투여하였습니다. 근데 조금도 병이 회복되어 보이는 기색이 없다. 다음에 네 번째 환자, 또 계시 가운데 보았습니다. 나는 그 다음 또 다른 환자를 보게 됐는데 그 환자는 심한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한 여성이었다. 자, 여성.
심한 고통. 자, 근데 이 의사는 이 여자에게 뭘 처방했냐면 아편이라고 쓰여진 약을 처방한 것입니다. 이 처음에 이 약은 여자의 정신에 영향을 일으킨 듯했고 그 여자는 이상스럽게 말했으며 마침내 조용해지더니 잠들었다. 자, 이게 이제 내 환자를 계시로 봤죠. 그 다음에 또다시 계시로 뭘 보여줬냐면 첫 번째 이 딸, 세 아내와 두 아들과 딸이 죽고 세 번째 이제 마지막 딸 아픈 이 계시를 봤습니다. 의사는 또다시 아무런 약을 주지 않은 채 또 두 번째 날에도 와가지고는 관찰하더니만 그 병실에서 나갔다. 아무 약 처방을 안 했어요, 이 의사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조급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렵니까? 제 딸을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실 작정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의사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그대의 아내와 두 자녀를 잃은 당신의 슬픈 이야기를 들었으며 당신의 입을 통하여 세 사람이 모두 의사의 치료를 받고 의사가 처방한 약을 먹었으나 생명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약물이 당신의 사랑하는 식구들을 구해내지 못하였으며, 그래서 나는 의사로서 엄숙하게 당신의 식구들이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의사로서 앞에 죽은 세 사람도 사실은 다 살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저들은 유독성 약물을 남용하여 인체를 허약하게 하고 마침내 생명을 잃기까지 되었는데, 만약 그런 약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병에서 회복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 죽은 사람에게 병의 원인은 유독한 약물 때문에 죽었고 그 약물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세 식구 다 살았을 것이다. 그리고 의사는 흥분한 아버지를 향하여 단호한 음성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딸에게 약물을 줄 수 없습니다. 나는 다만 그에게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줌으로써 자기 자신의 체력이 스스로 돕도록 할 것이며 체내에 남아있는 힘과 모든 자연의 능력이 체내 조직에 소모된 활력소를 회복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면 그 사람의 몸속에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그 회복력으로 그 몸이 회복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의사는 그 아버지가 엄격히 지켜야 할 몇 가지 지시사항을 적어서 아버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자, 의사가 이제 처방한 것입니다. 첫 번째, 건강을 약화시킬 우리가 있는 모든 흥분의 자료와 모든 영향으로부터 환자를 격리시킬 것. 환자에게 스트레스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큰 병이 걸리면요, 여러분의 처소를 떠나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삶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식구들이 함께 있고 이렇게 있을 때는 끊임없이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분리되는 것은 치료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그를 돌보는 사람들은 명랑하고 희망에 가득 찬 사람이어야 합니다. 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환자 옆에 있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지원 씨 아프다고 항상 막 눈물 흘리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집사님이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막 희망, 쾌활, 밝은 햇빛을 집사님의 표정 속에서 전해야 돼. 다음, 또 환자는 단순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음식도요, 몸에 좋다고요, 뭐 이것저것 여기 오시는 분 가운데요, 건강보조식품 안 드시는 분 한 분도 없어.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다 끊게 하는 거예요. 음식은 여러분 생각에 어떤 음식이 좋겠어요? 제 친구가 이제 목포에 사는 친구가 있어요. 그 목포에 있는 친구가 이제 자기 고향에 내려갔는데 이제 친구가 막 오랜만에 왔다고, 그 원래 전라도에는 음식이 유명하잖아요. 좋은 음식집 데리고 왔는데요, 사진 찍어서 보냈는데 사진 제가 봤거든요. 상이 이따만해. 여기에 100가지가 넘는 반찬이 있어요. 100가지. 와,
여러분, 이것이 건강 식사입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 아침에 먹었던 서너 가지 국, 뭐 반찬 몇 개, 샐러드 이렇게, 어떤 게 건강 식사입니까? 사람의 생각에는 와, 이거 막 음식마다 다 영양분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음식마다 영양분을 다 먹으면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분이 다 충족된다. OX. 예.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의 위가 부패돼 가지고요 썩습니다. 환자는요, 단순하게 먹어야 되고, 이 단순한 음식을 몇 개마다 종류를 바꿔가면서 먹는 것, 이게 제일 좋은 것입니다. 자, 또 깨끗한 연수를 많이 마셔야 한다. 쉽게 말하면 좋은 물, 부드러운 물, 정수물, 쉽게 말하면 생수. 여러분, 물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물이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몸의 독을 씻어냅니다. 물이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환자들은 특별히 물을 많이 마셔야 돼. 여러분의 몸을 계속해서 씻어내야 돼. 독을 씻어내야 돼. 다음에 자주 연수로 목욕을 시켜야 하며, 몸도 깨끗하게 목욕하고, 또 건물로 부드럽게 문질러 주어야 한다. 환자의 병실에 일광과 맑은 공기에 충분한 혜택을 주어야 한다. 또 뭐야? 햇빛, 또 깨끗한 공기, 다 뭐예요 지금? 이곳에서 가르치는 뉴스타트죠. 예. 따라서 그는 조용한 환경에서 방해를 받지 않고 휴식을 취해야 된다. 자,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이거를 딱 받고 나서는 표정이 뭐냐면 별로 안 좋아. 왜냐하면 아니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딸이 낳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정이 안 좋으니까 의사가 그 모습을 보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의술에 대하여 충분한 신뢰심을 가지고 당신 딸의 생명을 나의 손에 맡겼습니다. 당신의 신뢰심을 버리지 마십시오. 나는 매일 당신의 딸을 방문할 것이며 그를 다루어야 할 방법들을 당신에게 지시할 것입니다. 신뢰심을 가지고 나의 지시사항을 따르신다면 완전한 회복을 보지 못할는지는 모르나 몇 주 안으로 그의 건강 상태를 훨씬 낫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 뛰어넘고요, 이 계시의 맨 마지막을 보여드리면 첫 번째 환자의 그 결과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는 또다시 첫 환자 곧 아버지와 막내딸이 있는 병실로 인도되었다. 계시 가운데 아버지의 곁에 앉아있는 딸은 명랑하고 행복하게 보였으며 건강한 빛이 그의 얼굴에 띄어 있었다. 나았죠? 그 아버지는 행복한 만족감으로 딸의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으며 그의 얼굴 표정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구해준 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럴 때 의사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딸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나는 딸의 몸에 상처를 남기지 않기 위하여 아무런 약도 주지 않았습니다. 약물은 딸의 건강을 결코 회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약물은 인체의 섬세한 기능들을 시약하게 하며 인체를 파괴시키고 생명력을 죽이며 불치의 병을 얻게 합니다. 인체 자체가 원기를 회복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몸에 여러분 지금 각종 질병 다 있잖아요. 그 질병을 능히 회복시킬 힘이 다 있어요. 그 힘 때문에 이곳에서 며칠 생활하니까 몸이 좋아지죠. 이게 여러분이 지금 증명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계속 이렇게 생활하시면 여러분의 몸이 점점 활력을 얻어서 여러 병을 다 이길 거라는 것입니다. 자, 딸 자신이 완전히 소모된 인체의 능력은 다시 부활시킬 수 있으며 건강법칙의 부주의함으로 얻은 상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예. 자, 다음에 의사는 그 말을 하고 나서 그 아버지에게 자기의 치료 방법을 만족하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물론 이것은 쓰라린 체험이었으나 무한한 가치가 있는 체험이었습니다. 저는 지금에 와서 비로소 제 아내와 두 자식이 죽지 않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들의 생명은 의사들이 지어준 유독성 약물로 말미암아 희생되었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환자가 약을 먹고 나서 좋아 보였다 했죠. 좋아 보인 듯 했는데 그것에 대한 이제 계시가 계속 보여줍니다.
그 환자는 넉스보미크의 약효로 많이 나아진 보였다. 그는 일어나 앉았으며 시올로 어깨를 두르고 있었으며 한기를 느낀다고 불평하고 있었다. 그가 있는 방의 공기는 불순결하였다. 공기는 뜨겁고, 왜냐하면 춥다니까 자꾸 불을 떼죠. 그 생명력을 상실하였다. 그 환자는 너무도 심한 추위를 느끼며 특히 목덜미와 덩어리가 오싹하여 방 안의 바람 구멍을 거의 막아버렸다. 방문이 조금이라도 열려 있으면 그는 춥다고 하면서 신경질을 부리고 괴로워하며 빨리 문을 닫아달라고 애원하였다. 자, 이럴 때 바로 한 신사, 이 계시 가운데 본 이 신사는 뭐 천사 같아요. 신사가 이제 왜 이렇게 됐는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바로 이것이 넉스보미크 약물을 사용한 뒤에 오는 두 번째 결과입니다. 이게 약의 부작용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 약물은 신경에 작용하여 인체의 모든 신경 조직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게 합니다. 그 약의 효능으로 당분간 신경의 작용은 활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약 기운이 사라지고 나면 온몸이 떨릴 정도로 완이 나며 기운이 완전히 빠지게 됩니다. 그 약의 기운으로 신경을 자극하고 기운을 북돋아준 그 정도만큼 신경은 무디게 하고 마비시키는 결과가 분명히 따를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집사님이 식사로 못 오셨어. 보니까 뭐 완이 들어가지고 추워서 못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약했죠. 자에 뜨거운 물을 담아서 발을 딱 담그시라고. 그러면 몸이 열이 확 오르면서 이제 괜찮으실 거라고. 왜 한 게 된 줄 아십니까? 약의 부작용입니다.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는데 항암제의 부작용이 뭐냐면 이게 이렇게 완이 지금 이 똑같은 경우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의 또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 사람은 나중에는요 두 사람의 부축을 받아야 겨우 의자에 앉을 수 있는, 척추신경은 마비되었고 청각과 시각은 잃어버리고 드디어는 마지막에는 죽고 말았다. 그래서 나머지 첫째 넷째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사가 한 말이 뭐냐면 그 계시 가운데 천사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환자에게서 넉스보미크를 가장 약하게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 인체에 투여한 영향이 어떤 결과를 빚어놓았는지를 목격하였습니다. 처음에 이 약을 쓰게 되면 신경 영역이 이 유독성 약물을 대항하려는 비상한 활동을 하기 위하여 크게 흥분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흥분 후에는 신경쇠약증이 따르게 되며 최종적인 결과로서 신경의 마비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면서 쭉 보면 유독성 약물 투여의 그 결과는 항상 죽음을 자촉합니다. 이러한 약물을 먹었을 당시의 건강 상태가 환자의 생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환자도 이 약을 쓰지 않았다면, 결론이 뭐냐면, 이 천사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 약을 쓰지 않았다면 우리 몸에 이 자기를 회복시키는 그 능력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경우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곳에 2월 며칠 날 오셨나? 2월 있습니다. 2월 며칠 날 오신 분입니다. 이분이. 그런데 이분이 이제 어떤 병을 갖고 오셨냐면 고요산혈증, 그러니까 피 속에 요산이 아주 많아가지고 통증이 있는 거죠. 재발성 류마티즘, 섬유근통, 이 세 가지 병을 갖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는 48세. 그분이 소개하지고 우리 이분이 오셨네. 예. 같은 교사입니다. 교사. 자, 이분이 이곳에서 좋아지고는 말도 없이 갇혔어요. 그래서 나는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이제 이 자기 간증물을 쫙 써가지고 보내왔어. 그 간증물 읽어보니까요, 이분이 굉장한 환자였고 엄청나게 기적적인 치료가 일어났습니다.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외숙모의 조언으로 이든밸리에 입소해서 짧은 시간 동안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2년 1월 16일, 2년 전이죠. 왼쪽 팔 마비와 극심한 통증으로 병원에 갔더니 고요산 혈증, 피 속에 요산이 많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주일 후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이번엔 또 왼쪽 다리가 또 마비됐어요. 또 병원에 가니까 재발성 류마티즘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또 좀 있으니까 관절뿐만 아니라 근육들이 점점 아파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또 병원에 가니까 이제는 섬유근통 세 가지 병을 진단받아가지고 결국에는요 이분이요 30분 이상 서 있지 못하니까 수업을 할 수 없어가지고 1년 동안 이제 병가 휴직을 냈습니다. 수업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매일 쩔뚝거려야 되고, 이 사람 표현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일 통증들이 자리를 옮겨가면서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년 동안 휴직을 받고는 한 번 딱 치료받는데 15만 원짜리 치료를 받았는데 1년을 받았대. 그래가지고 1,000만 원 들었대. 1,000만 원.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발은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을 만큼 좋아졌답니다. 그런데 약으로 통증이 잘 조절될 수 있었기에 이때만 하더라도 지금 뭐로 지금 조절합니까? 약으로 조절하죠. 이제 복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년 지나고 나서 복직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복직하기 전에 건강검진을 딱 받았는데 그 결과가 충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약 2년간 약 복용으로 인하여 간 수치가 높아졌고, 그로 인해 콜레스테롤 조절이 되지 않아 수치가 정상보다 무려 2배가 넘는 고지혈증 위험 단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또 이제 복학할 때니까 이제 1월달이니까 춥잖아요. 그러니까 날씨 추위 탓인지 다시 섬유 근통이 시작되었고, 어느 때보다 점점 심해져서 이제는 어느 쪽으로도 누울 수 없는 통증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할, 그 진통제를 2배나 처방받아가지고 이제는 또다시 이제 6개월을 또 휴직 또 신청해야죠. 6개월 또 휴직했어. 그러면서 이제 치료받으러 오신 거예요. 이제 2월달에 2월 4일 왔네. 2월 4일부터. 자, 이것이 오자마자 제가 딱 상담을 쭉 해보니까 이래가지고 약을 엄청 많이 먹고 있어요. 첫 번째 할 일, 약을 다 끊으십시오. 오면 제가 약을 다 끊게 합니다. 사람들이 막 기겁을 합니다. 이 약 끊으면 어디 살지? 장로님도 마찬가지잖아.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무식하게 아무한테나 약권을 하지 말고 않고요. 약권도 될 사람들만 약권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딱 금식을 시켜야 되는데 첫 끼부터 금식 시키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 그래서 점심을 맛있게 드시고 오늘 저녁부터 지금부터 금식을 시작하십시오. 과일 금식을 쫙 시켰어요. 자, 4일 동안 과일 금식하고 4일 보식한 후에 점점 이제 정상적인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평상시에 맛있는 음식을 너무나 좋아하는 나였기 때문에 과연 내가 금식을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날마다 나오는 과일들이 너무도 맛이 좋고 소중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먹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도 좋으신 분이었어요. 이분이.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기도하며 치유해 주실 것을 믿고 식사를 잘 절식하며 견뎠습니다. 그런데 금식을 딱 했는데요, 하루 만에 어떤 일이 나느냐, 기적이 나는데 하루 만에, 자, 금식을 시작한 다음 날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손발이 붓고 아파서 손가락을 잘 구부리지 못하고 한참 지난 후에야 경직이 풀렸던 손가락이 전혀 아프지 않게 되었다. 너무나 오랜만에 보는 무통증에 너무 깜짝 놀라 그날만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그때부터 이곳에 있는 동안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었다. 이야,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죠. 자, 또 더 기적. 이제 이분이 이제 휴직 중에 내가 빨리 이제 복직해야지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자기 뒤에 있는 조그만 동산을 열심히 운동을 하는 바람에 무릎에 또 이 관절이 또 닳아가지고 통증이 있어서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기 와서 약을 다 끊었지만, 그래서 계단을 오르는 게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청소포를 가지러 1층으로 2층에 있었습니다. 방이 1층으로 내려가는데 딱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내가 못 걷는데 하는데 마치 토끼처럼 깡총깡총 거리면서 가더라 이거죠. 그래서 자기가 말할 수 없는 기쁨에 넘쳤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게 뭔가요? 이렇게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손가락 관절이 너무 심해가지고 설거지도
대충 하거나 남편이 대신해주고, 걸레 짜는 것도 포기했는데 이곳에서는 식사 후에 자기가 설거지를 해야 되잖아요. 챙주를 짜든지 설거지하든지 전혀 아프지 않았다. 다음에 목사님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내가 먹고 있는 음식들과 생활들이 얼마나 대충이었고 자기 중심적이었는지, 이분이 이곳에서 말씀을 그렇게 믿음 있는 분이어서 말씀을 사모해서 설교만 하면 막 집중하고, 또 말씀에 자기가 잘못 살은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사모님께서 몇 끼 정성껏 만들어주시는 음식들의 조리 방법들을 또 잘 배워서 집에 가서 하려고, 다음에 그동안 입에만 즐거운 음식,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내 마음을 위한 음식들만 섭취하고 있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이제 드디어 나가게 됐어. 퇴산 후에 그곳에서 지켜봤던 시간표와 음식 재료들과 조리 방법,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송출해 주시는 말씀을 계속 유튜브로 시청하며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다시 5월 10일 카톡이 왔어요. 검사를 받았는데 ESR 수치를 빼고는 간, 콜레스테롤 모든 수치가 다 정상이 되다는 것입니다. ESR 수치가 뭐냐? 이 관절염 환자들이 받는 검사인데 적혈구 침강 속도를 말하는데, 이것은 상태가 더 나빠지는지 알아보기 위한 검사인데 그 결과가 더 나빠지지 않았고 정상 수치에서 약간 벗어난 정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전에 어떤 잘못을 하고 약물을 사용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몸이 망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료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시는 이 천년의 모든 의사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여기잖아요. 의사가 그 처방하니까 아니 내 딸을 위해서 뭐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라.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했잖아요. 여러분이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어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죠.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결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의 원리는 너무나 쉽고 단순하며 또한 우리 몸에 전혀 무리를 주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건강의 원리를 순종하고 지키고 배우고 실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